황당해도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일이 또 어제 터졌습니다. 지금 경기도 용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반도체 주요 업체들이 그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지금 입지 선정이 됐고 지금 부지 그 조성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를 전라북도로 옮겨야 된다는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것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재명이도 바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인 클러스터를 전라북도로 옮겨야 된다고 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내란 종식을 위해서요. 내가 안 웃으려고 했는데 내란 종식을 위해서 용인의 삼성전자를 전라북도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호남발전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여럿이 서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자, 먼저 이 사안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이해하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어떤 건지부터 좀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1,0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인 클러스터는 부지 매입이 끝났어요. 토지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일부 현장은 토지 보상이 끝났고 부지 매입도 끝났으니까 공사를 미룰 이유가 없어서 착공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이라는 자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 이 자가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지? 다시 들여다봤더니 이 안호영이라는 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윤석열 내란은 전북의 미래를 파괴한 폭거였다.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서 싸워 삼성전자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안호영뿐만 아니라 호남에서 이런저런 자들이 나서서 좌파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유치해 추진위원회까지 꾸렸습니다. 그리고 서명운동에도 돌입을 했어요. 이재명이는 지난달 10일 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 이랬어요. 이재명이가 이런 얘기를 하자 한 2주쯤 뒤에 재생에너지를 맡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김성환이라는 자가 장관이죠. 용인에 SK 삼성전자가 쓸 전기량이 원전 15개 수준인데 그게 꼭 용인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전기 많은 쪽으로 옮겨야 하는지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냄새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꼭 이재명이 또는 김성환이 같은 자들의 허접한 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반도체는 전기와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전력 조달이 1차 관건인데 그 전력 조달을 원활하게 해줘야 될 이 대통령이라는 자, 기후부 장관이라는 자가 전력 문제 해법을 찾는 대신에 이걸 핑계로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에 선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전북 정치인들, 호남 정치인들이 편승해서 올라탄 거죠. 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500명 이상의 토지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일부 현장에서는 이미 첫 삽을 뜬 상태예요. 반도체 클러스터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최소 8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시작된 용인의 클러스터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만금으로 가지고 간다. 그야말로 속도 경쟁을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 스스로 몇 년씩 그냥 발을 묶고 있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에서 스스로 아이고 나 더 이상 못 뛰겠어 하고 기권하는 거랑 똑같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이런 이 황당한 얘기를 이것들이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공장은 전기하고 물이 생명입니다. 엄청난 전기와 엄청난 물을 써요. 그런데 자,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의 현재 발전 용량은 태양광 0.3기가와트. 이게 뭐냐? 삼성과 SK가 용인 크러스트에서 필요로 하는 게 15기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 용인 크러스트에 들어갈 삼성과 SK가 쓸 필요 전기량 15기가와트의 50분의 1밖에 안 갖고 있어요. 새만금은. 우선 그런 면에서 택도 없는 얘기고, 특히 전기가 15기가와트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중요합니다. 0.01초만 정전이 있어도 다 반도체가 제대로 워낙 그렇게 예민한 공정이기 때문에 다 세워야 돼요, 공장을. 그래서 이런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태양광 같은 거는 아예 갖다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날씨에 따라서 이게 진폭이 크니까. 풍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전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자, 전기는 그렇고 물은 어떨까요? 용인에 건설될 삼성전자 공장 가동에 하루에 물 76만 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인은 팔당댐을 배후에 둔 지역이기 때문에 매일 수십만 톤의 공업 용수 확보가 가능한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새만금 지역이요. 현지 댐의 여유 물량, 새만금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바닷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만금 지역의 현지 댐의 여유 물량은 2만 톤 남짓에 불과해요. 매일 수십만 톤을 쓰는데 2만 톤 달랑 갖고 있는데 그 새만금으로 반도체 공장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전기와 물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핵심 인력들입니다. 반도체 초격차의 핵심은 그야말로 최고급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인데,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련 전공자의 73.2%는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꼭 좋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핵심 인력들이 다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용인은 바로 그 수도권이죠. 정주 환경도 매우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공장은 옮길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까지 강제로 옮길 재주는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새만금으로 이걸 끌고 간다 칩시다. 인력들이 안 가는데 어떻게 그 공장을 돌릴 거예요? 또 지금 삼성, SK만 얘기하는데, 아니 삼성, SK는 무슨 못 뽑는 장사입니까? 그 두 공장만 달랑 있으면 돼요? 수백 개의 협력사, 수천 개의 글로벌 이 장비 기업들이 이 같이 함께 가야만 되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미 평택이라든지 용인, 화성 쪽으로 이렇게 구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걸 전부 다 새만금으로 옮겨간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예. 반도체계의 석학 황철성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논리 좋은데 그것도 현실을 직시해야지. 아직 매립조차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새만금 같은 지역에 전력, 용수, 교통, 정주 여건을 모두 갖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거는 그냥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스스로 퇴장하겠다는 것과 똑같다. 종북 주사파들이 권력을 탈취하면 바로 이런 졸부 근성들이 여과 없이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훈이의 재산이 6년 새
3억 가까이 늘었네요. 야, 이혜훈 대단하다. 이혜훈이가 2020년에 낙선해서 국회를 떠났는데 그때 그 시점에 등록했던 재산이 62억이고 이번에 장관 하겠다 그러면서 재산 등록했는데 이번에 재산이 175억이에요. 그러니까 6년 사이에 113억 가까이가 재산이 는 겁니다. 이 혜훈이하고 그 남편 김영세, 이 사람이 피아니스트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네요. 그리고 세 아들 해서 총 175억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어요. 불어난 재산은 대부분 주식 등 증권이었습니다. 6년 전에는 이 남편 김영세의 명의로 회사채 3억 원만 신고했는데 이번에는 가족명의 증권만 121억이 신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 121억의 증권이 전부 김영세, 남편 김영세의 작은 아버지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아들이 셋인데 무직인 셋째 아들도 10억 원대의 그 작은아버지 김모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KSM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어요. 이 KSM 대표 김모, 그러니까 남편의 작은아버지죠. 2006년부터 2019년까지 5,5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이 혜훈이한테 내기도 했어요. 매년 500만 원씩 아마 매년 냈던 것 같아요. 또 6년 전에 무주택자였던 이 혜훈이가 현재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을 배우자 그 남편 김영세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혜훈이는 이 아파트 가액을 37억으로 신고했지만 인근 공인중개사는 최소 80억 원대는 된다. 그랬고 또 이 남편 김영세는 2020년식의 포르쉐, 파나메라 4 등 차량 세대도 신고했어요. 이런 걸 보면 이 자들이 6년 만에 신흥 졸부가 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 혜훈이가 그 아들의 엄마 찬스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셋째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새누리당 의원의 인턴으로 근무한 확인서 뭐가 있답니다. 이 혜훈 측은 8일간 인턴으로 근무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인턴 관련 청탁한 일은 전혀 없다. 고등학생이 아무 청탁 없이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가요? 그것도 며칠 한 것도 아니야. 딱 8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잽싸게 인턴 확인서를 넣어서 뭐 학교 입시에 썼던 모양이죠. 또 이 혜훈이의 장남도 고등학교 때 국회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이거 영종도 잡종지 2,000평 이거 6년 만에 매각해서 25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밝혀진 게 있어요. 바로 이 혜훈이가 이 땅을 살 때 KDI 연구위원 신분으로 바로 인근 지역의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면 그 지역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어떻게 개발될지를 환히 알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땅을 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혜훈이한테 갑질당했다는 증언도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 서울 중구의 손주하 의원은 이 혜훈이가 2024년 총선 당시에 본인을 포함한 구의원 3명을 배제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했고 1년 반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 당하다가 결국 버림받았다. 내가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임신 중임에도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어요. 야, 아들이 셋이라니까 임산부의 그 어려움을 이 혜훈이가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 임신 중인 그 구의원을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요? 1년 반 동안이나? 이건 사람이 아니네.
그런가 하면 이 이혜훈 일가 아까 그 김영세 남편 김영세의 작은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그 회사로부터 배당을 계속 받았는데 그것도 엄청난 배당을 받아요. 3억 7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요. 2024년에. 그냥 이게 돈 세느라고 밤을 샜을 것 같으네, 이 사람. 국민의힘 관계자는 제조업에 기반한 이게 반도체 부품 제조 회사거든요. 제조업에 기반한 비상장 기업은 대부분 배당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0% 안팎인데 엄청난 배당금을 준 걸로 봐서는 정상적인 배당이 아니라 가족들 간의 이익 나눠 먹기로 보인다. 네. 그런데도 이재명이는 이혜훈이를 끝까지 안고 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끝이 어떻게 날지.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김병기 의혹과 관련해서 김현지 통화 녹음 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이수진 전 의원이 그 김병기랑 이제 원수지간처럼 돼서 결국은 이제 쫓겨난 이수진 전 의원이 다시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수진은 자기 밑에 보좌관이 당시 김현지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으로 있던 김현지와 통화했고 김현지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말한 내용이 녹음돼 있다. 또 정청래 또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었는데 정청래한테도 왜 김병기 사건이 처리되지 않느냐고 문의했지만 묻혔다. 이 탄원서는 2023년 12월 15일 이재명 대표님께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 탄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이 사안이 불거질 경우에 김병기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당 전체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사료돼 대표님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2023년 12월 15일 전 구의원들이 이수진한테 탄원서를 전달했고 그 다음날 2023년 12월 16일 이수진 측에서 이재명 당 대표실에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김현지를 통해서. 그리고 2023년 12월 19일 3일 후에 이수진이의 보좌관이었던 A가 김현지 당 대표실의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A가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까? 김현지가 당 대표한테 보고됐어요. 기다려달라. 이런 통화 내용이 녹취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달 후인 2024년 2월 21일 계속 소식이 없으니까 이수진이 밑에 있던 이 보좌관 A가 민주당의 윤리감찰단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 윤리감찰단이 이거 김병기한테 탄원서를 넘겼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김병기한테 탄원서를 넘겼다고 하는 바로 그 김병기가 당시 공관위원회 검증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탄원서를 검증하는 자리 책임자였던 거예요. 그야말로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 거죠. 또 당시에 정청래가 수석 최고위원이라서 정청래한테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수진이가 정청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병기 의혹을 처리해야 하는데 왜 알아보시지 않느냐. 그런데 정청래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수진은 정청래도 그 당시에 알고 있었으면서 그때는 뭐 하다가 지금 와서 마치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듯이 김병기 엄정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자 이제 정청래의 입장이 궁금하잖아요. 정청래 측은, 정청래가 아니라 정청래 측은 이수진 측의 주장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니다가 아니에요. 확인할 수 없다. 에이, 정청래가 직접 나서서 얘기해야지. 왜 묵살했는지. 묵살했다면 왜 묵살했는지. 아니면 진짜 그런 사실이 없는지. 만약에 묵살했다면 개인 생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위에라고 하는 게 최고위원 위에는 대표밖에 더 있습니까? 이재명이가 묵살하라 그래서 묵살했는지 그건 밝혀야지. 쪽팔리게 말이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행정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김현지를 중심으로 한 당시 이재명 차원의 의도된 은폐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본질은 누가 돈 받았냐가 아니라 누가 덮었냐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윤리감찰단이 나섰어요. 그리고 김현정이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 나섰습니다.
이 원내대변인 김현정희의 브리핑이 아주 재밌어요. 보면 이렇습니다. 김현지가 탄원서를 받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김현지는 이게 이제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는 이제 국회 본관에서 대표실에서 근무를 해요. 그럼 당대표실에 또 다른 보좌관들과 비서관들이 쫙 배치가 돼요. 그런데 이자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의원회관에 있는 의원회관실은 계속 유지가 돼. 그래서 그 의원회관실의 보좌관 비서관들은 그 의원회관실에서 계속 근무를 해요. 근무 장소는 당대표가 되면 본관에 있는 당대표실과 그전부터 있던 의원회관실로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사람은 더 충원이 되죠. 대표실에 있는 대표실에 새로운 사람들이 충원되기도 하고 그동안 의원실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표실로 옮겨가서 계속 보좌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실세가 누구냐입니다. 실세가 의원회관실에 있으면 의원회관실에서 당대표실에 있는 비서관들, 보좌관들을 다 지시하고 부리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이 두 개가 생기잖아요.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 공무는 당대표실에서 보지만 개인적으로 누굴 만나거나 해야 될 때 있잖아요. 또는 잠깐 쉬고 싶을 때는 의원회관실에 가서 쉬면서 여러 외부 인사들도 만나고 그래요. 왜냐하면 국회 본관의 당대표실은 워낙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당대표가 되더라도 의원회관실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게 정치판의 일반적 관행입니다. 예,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김현정희의 브리핑은 뭐냐면 당시에 김현지는 의원회관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진이의 투서를 받고 그 투서를 당대표실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그 실무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래서 김현지가 받은 건 사실인데 그거를 김현지는 절차에 따라서 당대표실로 넘겼기 때문에 김현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의혹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확인된 것은 김현지가 투서를 받아서 당대표실에 전달한 것까지인데 이 당대표실에서 이 탄원서를 어떻게 했는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는지 감찰관한테 넘겼는지 뭐 감찰원한테 김병기한테 주라고 했는지까지는 모르겠다. 그것은 의혹이고 규명해야 될 영역이다 이랬어요. 이걸 보면 야 이것들이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현지는 보호해야 돼.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김현지는 성역이야. 이 과정 이런 상황을 보면 김현정희가 설명한 것에 따르면 김현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탄원서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당 대표실에다 넘겨줬고 그걸로 끝이다. 왜 자꾸 김현지를 끌어들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김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이 김현지를 자꾸 끌어들이고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현지가 과연 이재명이가 당대표로 대표실에서 근무할 때 그냥 의원회관실만 지키고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 구조를. 실제로 당대표실이 따로 생겼어도 여전히 이재명의 최고 측근이 김현지였는지는 김현정의 말대로 의혹이고 규명해야 될 영역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이렇게 냈습니다. 김현지가 이재명에게 탄원서를 보고했고 윤리감찰단에 넘겼다고 답한 녹취록까지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김현지를 소환해서 김현지가 탄원서를 받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것이 김병기 손에까지 갔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어설프게 해명하려고 그러면 더 꼬이죠.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그 원내대변인의 주장에 의하면 김현지가 탄원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다음에 당 대표실로 넘겼다. 여기까지는 지것들도 사실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당 대표실에 넘기는 문서, 그것도 김현지가 넘긴 문서가 이재명한테 전달이 안 되고 그 밑에서 대충 유야무야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김현정이 말대로 그 이후 영역이
규명해야 될 영역이라면 제대로 규명해야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셀프 조사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또 아니 김병기 하나도 아예 훈수까지 둬가면서 수사를 유야무야시킨 그 경찰한테 다시 이거 수사하라 그러면은 제대로 수사가 되겠어요? 뭐 검찰은 뭐 이제 곧 해체된다며. 그러니까 특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밖에 없는 거예요. 김병기 특검이라고 이름 짓든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비리 의혹 특검이든 특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정론 일침, 이기는 변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 발표를 했는데 12분 동안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입장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도 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고 퇴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 12분에 걸친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문 이기는 변화 새로운 시작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당 대표로서의 고민이 참 굉장히 깊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완전히 무너져서 지리멸렬해 있는 우리 자유파 국민을 하나의 세력으로 단일 대우로 결집시켜야 한다. 이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파 세력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한동훈 배신자 집단들을 척결해야 되는 선행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배신자 집단들을 척결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당내 절차를 그동안 밟아왔습니다. 당무위를 구성해서 한동훈 단계 사태까지 다 조사를 마쳤고 당헌 당규에 입각해서 당무위가 1차 조사 작업을 끝내고 윤리위에 김종혁 징계, 한동훈 징계 건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윤리위를 며칠 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들 호선으로 위원장까지 지금 선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이 윤리위가 첫 번째 회의를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징계와 관련해서 한동훈 배신자 집단들을 척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그야말로 발악을 하고 있는 이 한동훈 배신자 집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을 비롯한 온갖 그 언론들이 한동훈 징계하면 마치 큰일이나 날 것처럼 뭐 느닷없이 어디 관에서 튀어나온 김무성이까지 출연시켜가면서 한동훈과 손잡아야 한다. 이준석과 손잡아야 한다. 오세훈이한테 공천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압박과 겁박을 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배신자 집단들과의 1대1 단판 승부가 아니에요. 거기에 보수비장 족벌 언론들을 위시한 수많은 이 역대 배신자들이 전부 총출동해서 모든 수단을 다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를 압박하고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밑에서 어쨌든 공천받아서 배지단 자들, 박근혜 대통령 치맛자락 붙잡고 손쉽게 배지단 것들, 윤석열 대통령 때 손쉽게 배지 달고 시도지사 했던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 배신할 때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 배신할 때와 같이 지금은 장동혁 대표에게 시퍼런 칼날들을 여기저기서 들이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과 싸워가면서 한동훈 배신자 쓰레기들을 척결을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거의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계속해서 사과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냥 거부 반응을 보이고 탈당한다고 또 다른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를 지금 겁박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무슨 계보원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당내 무슨 세력이 있어요? 장동혁 대표를 호의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이 하나 있습니까? 유일하게 장동혁 대표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아닙니까? 자유우파 유튜브들 아닙니까? 그런데 수없는 배신 속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돼버린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과라는 단어 자체만 하나만 나와도 못 믿겠다, 탈당하겠다. 지금 그러고들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치는 동기가 아니라 결과로 답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당일날 책임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정치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동기, 선의를 가지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을 다 우리가 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정치입니다.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5달도 안 남은 6.3 지방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지면 장동혁 지도부는 그 다음 날로 공중 분해되고 맙니다. 이건 장동혁 개인의 정치 인생이 끝난다는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2024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탄핵 국면과 대선을 거치면서 어쨌든 10년 전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비록 처참하게 깨지면서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하면서도 전열을 흐트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질서 있는 후퇴를 했습니다. 9년 전에 홍준표가 얻었던 24%가 아니라 작년에 김문수가 얻었던 42%는 우리 자유우파가 비록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버텨냈고 우리 자유우파가 버텨냈고, 그래서 전례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그중 믿을만 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장동혁 지도부를 출범을 시켰어요. 그래놓고 그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어대기 시작하면 6.3 지방선거 그냥 저 좌파 것들 아가리에다 그냥 갖다 쳐박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서 장동혁이 비난하고 그걸로 끝날 수 있습니까? 장동혁이 잘못됐다고 모든 책임 장동혁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우리 자유파의 새로운 전진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어제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의 제목이 뭡니까? 이기는 변화입니다. 이기는 변화.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장동혁 대표의 그 깊은 고민을 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십니까? 어제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당이 새롭게 나아갈 미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국민을 만났고 당원 동지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기는 변화를 해야 합니다. 지는 변화가 아니에요. 이기는 변화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기는 변화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선택을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유파 국민 여러분, 선거에서 저도 좋으니까 그냥 사과만 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들 주문하시겠어요? 선거에서 저도 좋다, 자유우파 다 괴멸당해도 좋다니까 제발 사과라는 단어만 쓰지 마라,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지금 주문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과를 100번 하더라도 이길 수만 있으면 해라. 사과 아니라 뭐라도 그걸 해서 이길 수만 있으면 해라. 예, 장동혁 대표 얘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이게 뭐 새로운 얘기입니까? 장동혁이 123 계엄 해제 표결 때 국회에 들어가서 해제 표결했다는 것 이미 여러 수십 차례 장동혁이 얘기했어요. 계엄에는 반대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만 탄핵에도 나는 반대했다. 계엄에 반대했지만 탄핵은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한 것이다. 장동혁이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했습니까? 이제 와서 배신당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뭐 장동혁이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했냐고요? 속이고 있었냐고요? 저는 123 계엄 찬성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합법적으로 진행된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었다.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 점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와 생각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바로 배신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못 믿겠다고 그러고 버릴 겁니까? 우리가 그런 줄 모르고 장동혁을 당대표로 뽑았습니까? 장동혁은 자신의 행동을 한 번도 우리들한테 거짓말한 적 없어요. 숨긴 적 없어요. 여러 수십 번 123 계엄 날 제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계엄에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탄핵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여러 수십 번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한 겁니다. 장동혁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자,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 목적은 정당했으나 수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한테 호소하기를 종북주사파들이 완전히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목적에는 공감하나, 그러나 그것이 왜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수단을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잘못된 수단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와 생각을 달리합니다. 달리하나 이 대목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는 장동혁 대표를 버릴 수가 없어요.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에 대국민 사과에서 여러 번 얘기됐던 바로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괜찮고 장동혁 대표가 하면 배신자가 되는 겁니까? 또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사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권당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는 뭐가 있습니까? 정권을 뺏긴 데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권을 뺏겨서 저 흉측한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세력한테 대한민국을 통째 송두리째 넘겨버려서 지금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집권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부족했습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습니다. 여기 윤석열 대통령 핑계대고 있습니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잘못했다고 핑계대고 있냐고요? 자,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팔아먹고 정권을 이재명이 세력한테 넘겨서 부역한 한동훈 세력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은 동시에. 한동훈 배신자 세력에 대한 척결을 천명한 것 아닙니까? 당 안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책임을 찾겠다고 하니까. 더 나아가서 한동훈 배신자 일당들 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은혜라는 은혜는 다 받아서 사손오손 육선하고 있는 이 무기력하고 기회주의적인 국민의힘의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장동혁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의 핵심은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 공감 연대 쪽으로 가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당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청년 중심 정당, 청년 의무공천제, 청년들로 구성된 쓴소리위원회, 2030 인재 영입을 위한 공개 오디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또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여의도 연구원을 전문가 네트워크 허브로 재탄생시키겠다. 애초에 여의도 연구원 출범할 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낡아서 기득권 정치인들의 일자리 노릇이나 하던 이 여의도 연구원을 완전히 혁신해서 진짜 전문가 네트워크 허브로 정책연구소로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공감연대를 구체적으로 약자연대, 세대연대, 정책연대, 정치연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폭넓게 정치연대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 정치연대는 10년 가까이 광장을 지켜온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과 자유우파 재정당 사회단체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자, 이재명 독재 정권을 막아내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는 세력이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와혁신,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무죄 석방을 주장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하고 어디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어제 이기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요.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고 있어요. 이기기 위해서. 공천 룰도 이기는 룰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심 반영 비율도 지역과 대상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했어요.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어서 200만 책임당원 시대의 문을 열겠습니다 했어요. 모든 언론이 100만 책임당원 시대에 가지고서 기사를 써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겠다는 겁니다. 200만 책임당원 시대를 향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함께. 그런데 왜 탈당하시냐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을 거의 모든 족벌 언론들과 좌파 언론들은 사과에만 딱 초점을 맞췄어요. 사과에만 딱 초점을 맞춰서 철진한 사과니 뭐 썩은 사과니 이런 종북주사파들의 비난을 대문짝만하게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저것들이 장동혁의 이 쇄신안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내란 프레임에 가둬가지고서 내란 하면서 6.3 선거 쉽게 이기려고 했는데 장동혁의 이 쇄신안 발표로 좌파 것들의 그 프레임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 아닙니까? 지지율 구걸쇼니 철진한 사관이 썩은 사관이 왜 이 종북주사파들이 이렇게 다급하게 장동혁의 쇄신안을 폄하하고 비하하고 쇄신안 내용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그 사과에 초점을 맞출까요? 그렇게 하면 자유우파가 순진한 자유우파들이 분열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동안 1년 넘게 해왔던 내란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도 장동혁의 이 사과가 썩은 사과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종북주사파들, 저 배신자 집단들의 이 공격을 우리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기는 그냥 뒤에서 흔들고 탈당을 한다고? 저는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이 절대 귀가 얇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귀가 큰 사람이에요. 수많은 이야기를 다 들어. 그러나 누구보다도 심지가 단단한 사람이에요. 귀가 얇아서 어쨌다 저쨌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1년 걸린 계엄사고라 그랬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불과 3일 후에 윤석열 대통령부터 계엄에 대해서 국민한테 사과했어요. 장동혁 대표는 여러 수십 번을 공개적으로 계엄은 찬성 못한다.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했어요. 자,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저 좌파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한동훈 배신자 일당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는 오늘 아침 전 언론에 깔린 바로 이 부분 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자, 자유파 국민 여러분, 저 종북주사파의 보수 이간책에 저 한동훈 배신자 집단들의 보수 이간책에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의 이 중도머리와 이간책에 여러분들 놀아나시겠습니까? 조선일보는 정말 택도 아닌 기사를 또 같이 보냈어요. 한동훈이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식으로 장동혁의 쇄신안을 완전히 폄하하고 철진한 썩은 사과라고 매도하고 난 다음에 야 한동훈이가 사과 표명하면 그냥 받아줘 라고 다시 공작질을 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종북주사파들의 공작과 음모, 한동훈 배신자 집단들의 이 음흉한 괴략, 보수위장 족벌 언론들의 저 택도 아닌 훈수질과 장동혁 지도부 무너뜨리기, 여기에 우리가 놀아나야 되겠냐고요. 저는 부분적으로 어제 발표된 장동혁 쇄신안의 내용에 생각을 달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지도부를
지지합니다. 실망해서 탈당하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3일 전에 입당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뭉쳐야 됩니다. 네, 정론 1심이었습니다. 민주당 공천 왜 특검이 필요한지 드러나는 속속 드러나는 사실들이 뭐 어떤 주장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 특검 필요성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 김병기와 관련된 탄원서 이수진이가 그 김현지한테 전달했다는, 이수진의 보좌관이 김현지한테 전달했고 김현지가 뭐 이재명 쪽에다가 전달했다는 그 탄원서, 이게 지금 없어졌어요. 당에서 사라졌어요. 또 김병기는 이 탄원서가 접수된 직후에 그 지 아내하고 대책회의까지 가진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이수진 측에서 김현지한테 전달한 이 탄원서가 이재명의 지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윤리감찰원을 거쳐서 김병기한테 돌아갔잖아요. 김병기한테 지 사건 처리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돼버린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수현이는 수석 대변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 때는 아주 짧은 시간에 수백 건 이상의 탄원, 민원, 제보, 비방이 접수된다. 이 해당 탄원서를 어떻게 접수해서 처리했는가, 그 기록이 중앙당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근데 꼭 이 건만이 아니라 당시 접수된 모든 건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파악 경과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정말 이 뒷골목 양아치만도 못한 이 조직이라는 겁니다. 이걸 박수현이가 쪽팔리지도 않은 듯이 이걸 그냥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기록이 없으니까 당이 자체적으로 이 탄원서와 관련된 이 조사를 할 수 없다, 이런 변명인데, 박수현이는 거기다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이게 가이드라인 같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공직선거법 시효가 6개월이기에 자료를 전부 폐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폐기되지 않은 자료는 지금이라도 폐기하라, 저는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저 귀에는. 그러니 경찰한테 이걸 어떻게 맡깁니까? 이걸 어떻게 더불어민주당한테 자체적으로 조사하라고 맡깁니까? 그래서 특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 관계자는 김현지가, 당시 이재명의 보좌관으로 있던 김현지가 탄원서를 받은 건 맞다, 여기까지는 이것들이 확인을 해. 더 이상 그건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게 김병기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김병기가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차라리 제명당할지언정 탈당하지는 않겠다, 이러고 버티고 있으니까 박지원이까지 나섰어요. 박지원이까지 나섰어요. 이게 박지원이가 뭐라 그랬냐, 김병기는 국가정보원, 국정원의 이 국정원장을 지냈잖아요. 박지원이가 국정원의 동료다, 김병기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눈물을 머금고 김병기를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 경찰 수사를 받고 살아 돌아오기를 바란다. 박지원이는 워낙 노예한 자니까 이거 김병기 더 이상 안고 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김현지를 거쳐서 이재명한테까지 불똥이 뛸 수 있는 아주 폭발적인 사안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빨리 끊어야 되는데, 빨리 꼬리를 잘라야 되는데 그걸 당해서 못하고 있으니까 가장 사랑하는 동생인 김병기를 지가 잘라야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김병기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병기, 강선우 공천은금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특검법 안에 보면 이재명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재명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허민 대기자가
과연 이재명이가 김병기의 공천 헌금 의혹을 몰랐을까? 왜 김병기는 계속 이재명에 의해서 기용됐을까? 예,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공천 사유화의 최종적 수혜자는 누구인가로 이 문제는 귀결될 수밖에 없다. 왜 김병기가 그동안 당에서 했던 게 비명 학살, 이재명에 반대하는 자들을 학살하는 책임자였는데 그 수혜가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갔겠느냐. 비명 학살 이후에 당이 아버지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간 것 아니냐. 그러면 김병기의 비명 학살의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이재명이가 김병기의 공천헌금 의혹을 몰라? 그런데 그 이재명이가 김병기와 관련된 탄원서가 왔을 때 모르고 지나가? 그런데 그 탄원서가 지금 당에서 실종됐다는데 그걸 이재명과 관계없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병기 의혹은 뭐 정청래는 이걸 휴먼 에러다,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어떻게든 잘라버리려고 하지만 이거야말로 공천권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와 그 은폐 그리고 권력 집중으로 이어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 시기의 공천은 권력 재편의 핵심 장치였다. 김병기는 윤리판단의 경계선에 걸쳐 공천 실무를 지고 후보 검증을 주도했다. 공천 시스템 사유화의 최종 수혜자는 누구인가? 2024년 총선 결과는 비명계,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활권 박탈, 비명 행사와 친명계 생활권 확대, 친명 횡재. 그 위에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이 추대되는 거죠. 그때 김병기는 실무자였고 그 실무의 모든 구조는 상부 이재명을 향한다. 김병기는 공천의 카드를 휘둘렀고 그 칼을 휘두를 수 있게 한 권력이 당시에 존재했다. 그게 누구냐? 이재명 말고 누가 있겠느냐? 이 점에서 이재명은 이 구조의 적극적 관리자, 수익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은 질문은 이재명이 김병기 공천 헌금 의혹을 몰랐는가? 알고도 계속 기용했는가? 그 이익의 최종 수혜자가 누구인가로 집중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의힘의 공천 헌금 특검법에 이재명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게 된 거다. 다음으로 갑니다. 무안공항 참사에 대한 매우 중대한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족보 언론들, 좌파 언론들은 이걸 제주항공 참사라고 제목을 붙입니다만 이건 무안공항 참사로 이제는 공식적으로 불러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항공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즈가 콘크리트 방벽으로 건설된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까지 확인을 했어요.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간단합니다. 이게 부서지기 쉬운 소재로 만들어야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규정대로 만들었다면 그리고 제주항공의 이 비행기가 똑같은 그 착륙 속도로 그 로컬라이저를 쳤다면 아무도 안 죽었을 것이다. 아무도 안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로컬라이저를 규정과 다르게 콘크리트 방벽을 쳐놓고 그것을 개보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놔뒀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 방벽에 정면 충돌을 해서 거의 전원 사망이라는 참변이 발생했다. 이거는 제주항공의 비행기의 문제가 아니라 무안공항의 시설의 문제다. 이게 연구보고서의 결과입니다. 어느 연구소가 했냐?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예요. 이 연구보고서 한국구조공학회는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개량 전후와 콘크리트 둔덕 대신에
규정대로 로컬라이저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됐을 때를 가정해서 슈퍼컴퓨터를 동원해 시뮬레이션까지 하면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경우에는 개량 전이나 그 후나 모두 제조 항공기 탑승자 179명이 모두 사망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콘크리트 둔덕 없이 이 로컬라이저가 원래 규정대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됐을 경우에는 활주로 착륙 이후 1790m, 방위각 시설에서는 640m를 활주하고 멈춘다는 결과가 나왔고 전원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아무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사고가 그 콘크리트 방벽 때문에 179명 전원 사망이라는 참변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무안공항을 건설할 때부터 콘크리트 방벽을 쳤고 이걸 2020년에 다시 개보수하면서도 이 콘크리트 방벽을 그냥 놔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무안공항의 애초에 설계, 그걸 시공, 그걸 감독한 기관, 정부, 그리고 2020년에 그걸 수정 보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방치한 문재인 정권이 무안공항 참사의 원인이고 책임자라는 거예요. 국토부도 이제 입장을 바꿨어요. 국토부도 제주항공의 참사, 그러니까 무안공항 참사는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이 가능했다. 그동안 이 콘크리트 방벽의 로컬라이즈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국토부가 1년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비행기의 문제가 아니라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문제이므로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무안공항 참사로 정식 명칭을 써야 된다는 것이고, 무안공항 참사라면, 그리고 콘크리트 둔덕이 참변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 문제와 관련된 설계, 시공, 감독 기관의 장, 그리고 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점을 앞으로도 계속 주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가 그 둘째 아들 차남을 가상화폐 거래하는 1위 업체가 두나무인데 이 두나무에 취직을 시키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러자 두나무를 죽여라 해서 실제로 두나무를 공격하는 상임위 질의를 막 보좌관들한테 준비시켜서 그거를 질의를 해요. 그건 다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1위가 두나무고 2위 경쟁업체가 빗썸인가 그런가 봐요. 두나무에 취직시키려고 두나무 그 회사 관계자를 여러 번 김병기가 만났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두나무를 죽여라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나서 빗썸에다가 이 차남을 취직을 시켰어. 대단한 김병기야. 하여튼 김병기 측은 대부분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 내용이야. 일부는 사실이라는 뜻 아니에요. 도둑놈들이 늘 범죄를 인정할 때 이렇게 인정합니다. 아니,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너 한 10군데 훔쳤지 그러면 이거 대부분 사실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아보면 9군데는 훔쳤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도둑놈들은. 김병기의 무슨 정책 특보라고 하는 자가 있는가 본데, 이 자가 뭐 아주 지저분한 성추행을, 성희롱을 했어요. 그것도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민주당, 이게 민주당일 거 아니에요. 민주당 여성 당원들한테 수차례 카톡 메시지를 보내서 제가 옮기기가 싫습니다. 하여튼 이런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피소가 됐어요. 그래서 동작구 의회 의원들이 다 알게 됐고, 그래서 윤리위에 회부를 했어요. 근데 윤리위가 안 열리고 있어. 동작구 의회 윤리위가 안 열리고 있어.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가 민주당 소속의 구의원인데 이 자가 윤리위를 안 열고 있는 거예요. 김은하라고 하는 자네요. 같은 당이라서 뭉개고 있다 이런 건데, 이것들이 이렇게 뭉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쨌든 김병기는 현재까지, 얼마 전까지 원내대표였고 정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부리고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쫓기고 있지만 여전히 현직 의원이고, 그러니까 불과 5달 후에 지방선거 있는데 공천 다 김병기 손아귀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김병기 최측근을 성희롱했다고 이걸 윤리위에서 징계를 할 수 있냐. 이래서 그냥 뭉기적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성희롱을 했다는 이 이자 김병기 최측근도 구의원이랬는데 이자는 주변에 사실관계가 다르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다닌답니다. 김병기가 여러 사람들이 야 이제 웬만하면 탈당 좀 해주라 라고 하는데도 버티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완전 안팎에서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자가 버티면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정청래가 나서가지고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추당, 제명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게 현역 의원이라서 그렇게 정청래가 해도 의총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이게 비로소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가 당 안에서 그렇게 단단한 세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역 의원들이라는 게 어쨌든 이재명 똘마니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정청래가 최고위원 소집해서 김병기 제명 의결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의총으로 갔을 때 꼭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제명을 했는데 의총에서 부결돼 버리면 그 정청래 그 다음 날도 사표 써야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도 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지금 민기적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렇게 돼서 김병기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죽어나는 것은 지방선거다. 이런 것 때문에 지그들끼리 뭐 아주 골치 아픈 이 숙제를 떠안고 진퇴양난 상황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김병기한테 제발 좀 자진탈당 좀 해주세요. 매달리고 읍수하는 거죠. 근데 김병기가 이게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자라 뭐 그런 사정 저런 사정 봐주면서 정치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자가 그 비명 행사의 그 도살자였잖아요. 이거 아주 뭐 가혹하고 아주 흉측하게 비명 행사했던 그 이력을 보면 절대 누구 좋으라고 지가 스스로 물러나줄 그럴 자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강선우가 1억 전달했다고 시인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김경이 버젓이 외국을 활보하고 있고 이재명이가 그토록 아끼던 강선우는 위장 탈당했다. 이재명이가 강선우를 그렇게 아꼈다네요. 위장 탈당했다. 그래서 지금도 증거가 시시각각 사라지고 있다. 이재명과 공천 공동체인 김병기는 탈당을 거부하고 있지만 누구도 찍소리도 못하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경찰도 권력자 눈치를 보면서 압수수색 한 번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입에 달고 다니는 특검은 바로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거다. 이렇게 김병기 특검,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특검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이혜원이가 영종도 땅, 지 남편이 샀는지 뭐, 하여튼 6년 만에 31억 벌었어요. 근데 이건 반포의 그 아파트 1년 6개월 만에 60억 번 거랑 비교하면 그건 또 제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혜원이가 지역구를 계속 옮겨 다녔거든요. 서초에서 있다가 어디에서 있다가 마지막으로 옮겨간 데가 서울에 있는 중구 성동구입니다. 여기서 재작년 2024년 총선할 때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겠다고 경선에 나갔어요. 상대가 하태경이야. 그래서 둘이서 경선을 했는데 이혜원이가 0.7%인가 이겼어요. 그래서 본선에는 나갔는데 졌지. 본선에서. 자, 그런데 그때 여론조사, 경선이니까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여론조사를 할 때, 야, 전화 오면 나이를 속여서 얘기해라. 라고 이혜훈이의 측근들이 6명인가가 그 짓을 하다가 들켜가지고 6명이 전부 다 벌금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유죄를 받은 거예요. 이 6명이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면 9회에 걸쳐서 이렇게 게시를 합니다. 당원 경선은 전 당원 참여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일반 경선은, 그러니까 당심 민심, 그때 민심 일반 경선은
연령대별로 일정 수 표본을 추출해서 실시됩니다. 50대 이상은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를 사실대로 말하면 표본수가 다 차서 참여할 수 없다는 응답이 돌아옵니다. 그래놓고 그래서 지 얘기를 하면서 훈수들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60대지만 과거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30대라고 거짓말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 얘기를 하는 듯이 하면서 참고하래.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단톡방에는 지금 들어온 정보입니다. 정보라고 그랬어요. 경선 여론조사에서 20대가 마감됐다고 합니다. 30대, 40대라고 대답하시면 아직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합니다. 참고들 하시죠. 거의 실시간으로. 그럼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거를 뿌렸는데 그 정보를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당원 중에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20대입니다 라고 하니까 20대는 다 찼습니다 하고 끊어서 그 20대 당원이 이혜훈 캠프한테 전화를 해서 20대는 다 찼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경우는 있을 텐데 그 경우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더 쉬운,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 여론조사 회사가 가르쳐 준 거야. 야, 20대 다 찼어. 30대, 40대는 아직 비었어. 자, 이 20대가 전화를 받고 자기가 20대가 다 찼습니다라고 거부당했을 때 30대, 40대가 남았다는 걸 알 수는 없거든. 근데 이자가 지금 들어온 정보입니다 하면서 20대는 마감, 30대, 40대는 아직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거의 99% 여론조사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것들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심각한 범죄 행위죠. 그런데 0.7% 차이로 이혜훈이가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몇 명의 응답으로도 당락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당심 20에 민심 80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50, 50을 70대 30으로 당심을 70으로 가져가는데 엄청난 저항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민심이 80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민심을 조사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나이 속여가지고서 응답을 한 서너 명만 해도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0.7밖에 안 돼. 그러면 하태경이가 그 밑에 똘마니들을 고발할 게 아니라 이혜훈이를 고발했어야 되잖아. 근데 이혜훈이는 딱 뺐어. 왜? 이것들이 바미당 동지들이거든. 바른미래당 같이 갔다 온 자들이거든. 예? 그래서 이혜훈이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밑에 6명은 전부 유죄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혜훈이는 나는 몰랐다 그러고 있어요. 나는 몰랐다. 그런데 보좌진이 한 명도 아니고 6명이 피소가 돼서 6명이 벌금형을 낳은 유죄를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이혜훈이가 모르냐.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혜훈이를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그 비리, 할 수 있는 모든 갑질 이걸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폭언이 또 나왔어요. 너 죽이고 싶다는 그 폭언 다음에 또 나온 폭언은 뭐냐면 야, 너 똥오줌도 못 가리냐? 이 토요일날 좋은 아침에 제가 참 이런 말까지 전해드려야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 심야 폭언인데 이게 밤 10시 좀 넘어서 퇴근한 보좌진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갑질을 해댔다고 합니다. 이자가 그걸 뭐라 그러지?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래요? 지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막 우아하고 이런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그거 같아. 그래가지고 지 관련 기사에 그렇게 민감화되는 거야. 그 이제 지난번에 이 갑질도 자기 관련 기사를 제대로 체크 안 해서 이제 나온 갑질이고
똥오줌도 못 가리냐도 그 갑질이에요. 내용을 보면 이래요. 밤 10시 25분쯤에 전화를 해서 기가 막혀. 야, 핸드폰으로 내가 나오는 언론 기사가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러니까 지 기사야. 지 관련 기사가 어디 났는데 핸드폰 검색에서는 안 잡혀니까 보좌관이 그거를 보고를 안 했나 봐요. 그거 갖고 기가 막혀 하면서, 아니 그걸 지금까지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아? 너 그렇게 똥오줌도 못 가려? 이렇게 밤 10시 25분에 파김치가 돼서 퇴근한 보좌진이 영감영감하면서 모시는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전화를 들으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까 말 좀 해! 이게 녹음이 돼서 공개가 됐어요. 보좌관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보좌관들은 국회의원, 자기가 모시는 국회의원이 뭔가 지시를 하거나 뭘 할 때 녹음 안 해놓거든요. 그게 그 기본적인 그거 아니에요? 녹음 안 해놔요. 고성범 본부장 한 20년 보좌관 생활할 때 혹시 녹음해 놓은 적 있어요? 녹음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 이혜훈이는 비서나 보좌관들이 계속 녹음한 녹취가 지금 공개되잖아요. 음성이. 그거 왜 그러냐면 하도 당하니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녹음을 해 놓는 거예요. 하도 당하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혜훈이가 이재명이 개 노릇하겠다고 저쪽으로 배신 때리고 가지 않았으면, 여전히 국민의힘에 있었으면 이 비서관 보좌진들도 그냥 공개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혜훈이가 꼴에 책도 좀 여러 권 썼나 봐요. 그중에 우리가 정치를 왜 하는데요? 라는 책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탈세를 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국세청이나 지방정부가 뒷짐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고액 세금을 체납하고 호화 생활하는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이혜훈이 정치하는 이유라고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혜훈이 이거는 정치할 이유가 엄청 많았어. 갑질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정치하는 이유라고 한 적이 있거든. 그래 놓고 갑질하잖아. 이 탈세 막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게 이혜훈의 정치하는 이유라고 그래 놨는데, 지금 이자가 반포의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어요. 90억, 지금 호가 90억이에요. 로또 당첨되듯이 1년 반 전에 할 때는 36억짜리였는데 지금 90억이야. 1년 반 만에. 이게 지 남편 김영세 이름으로 받은 거거든. 이래 놓고 분양권 지분을 이 김영세로부터 증여를 받았어요.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 증여를 받았으니까.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안 냈으니까 제출 못 하거나, 터무니없이 한 증여세 같으면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 한 10억 이상 내야 되는데 한 1,000만 원 내고 처리했거나 뭐 이러니까 못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혜훈이가 하는 말은 내야 할 세금은 모두 냈습니다.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들 계산으로는 내야 할 걸 다 냈는지 모르지만 우리 조세법의 기준으로는 턱없이 못 미치는 그런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공개를 못하는 거죠. 자, 이혜훈이 아들이 뭐 학교에서 뭐 친구랑 싸웠대. 그럼 지가 엄마니까 달려가야지. 학교에서도 부모님 오라 그러지. 보좌관 오라 그래요? 이혜훈이가 보좌관한테 전화해서 야, 우리 애가 뭐 학교에서 좀 뭐 누구랑 싸운 모양인데 빨리 가서 수습해라. 지시를 했대요. 그 지시받은 보좌관이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갔대. 중학교를 직접 찾아갔고 다른 학생하고 다툰 사실을 확인하고 그 학생의 부모도 만났대. 그거 완전히 지가 부모 노릇한 거 아니야. 야, 학교에서는 이게 부모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텐데, 이혜훈이가 막 성질이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막 웬만하면 뭐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보좌관 말이 이렇습니다.
이런 일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저는 이거는 뭐 별로 뭐 심각하게도 생각 안 해요. 이건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까도 계속 터지는 이 갑질과 폭언, 그다음에 제가 어제 차테크 전해드렸죠. 진짜 신박한 차테크까지 이런 짓들을 했는데, 이재명 그 똘마니들 대통령실에서는 이규연이라는 그 홍보 소통 수석이 나와가지고 이에 우리를 감싸기를 이렇게 감쌉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분의 정책이라든지 뭐 공식적인 법적 문제 이거는 당연히 스크린 하는데 과거의 갑질은 진짜 스크린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이 말 다 틀렸지. 법적 문제. 세금 포탈은 법적 문제예요? 아니에요. 법적 문제잖아. 부동산 투기. 그것도 자기가 무슨 이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한 고 인근 땅을 사갖고서 무슨 수십억 대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이게 다 법적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그 측근들이 여론조사 거짓말로 응답해라. 어쨌든 그 경선에서 이혜훈이가 이겼잖아요. 이게 다 법적 문제란 말이에요. 법적 문제는 스크린 했다는 거예요. 뭘 스크린을 해, 니들이. 그냥 이재명이가, 어느 날 갑자기 뭐 김정인이 추천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야, 이혜훈이 픽.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쫙 이혜훈 해나고 갔겠죠. 그런데 이자가 이제는 알게 됐잖아요. 언론 보도도 안 보나, 이것들은? 이제 수많은 갑질과 의혹들이 막 산더미처럼 앞으로 얼마나 더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이 수석이라는 자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제기되는 건 20, 30년 전의 일이 많다. 특히 갑질 같은 건 스크린 되기 어렵다고 하면서 지금 제기되는 건 20, 30년 전 일이 많다. 자, 그러면 이 그 여론조사 그 측근들 다 유죄 맞은 거, 이거는 2024년에 있었던 일. 20, 30년 전이에요? 2, 3년 전이지. 또 자기 관련 기사 제대로 스크린 안 한 다음에 하면서 심야 폭언하고 막 이런 거는 7, 8년 전에 있었던 일. 2,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이혜훈이가 30년 전에는 정치도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이혜훈에 대해서 거의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 그런데 이재명이는 포기를 안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이혜훈이를 어떻게든 좀 버티게 해주려고 지금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제가 보기에는 상황을 보다가 여차직하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뭐 자르면 이혜훈이가 뭐 버틸 힘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카드지만 저것들 악재가 너무 많으니까, 뭐 강선우, 김병기 악재도 아주 심각하지, 장경태 악재도 심각하잖아요. 이재명이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데 지금 욕을, 그 맞을 매를 이혜훈이가 지금 대신 맡고 있는 꼴이잖아요. 이혜훈이 때문에 김현진은 거의 지금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언론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혜훈이가 여러모로 쓸모가 많다. 여러모로 쓸모가 많으니까 버틸 때까지 버티게 해라. 뭐 청문회까지 일단 가게 해라. 그러면 적어도 청문회 19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때까지 앞으로 한 열흘간은 김현지 얘기는 안 할 것 아니냐. 뭐 이런 계산인 것 같아. 그 열흘 동안 뭐 김병기 얘기는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계산 끝에 그렇게 해서 뭐 그때 가서 뭐 청문회 못 버티면 그때 잘라도 되지. 이런 계산으로 지금 이혜훈 카드를 쓰고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